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법안 향방은입니다. 자, 올 연초 일산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여러 대책들, 법안들이 시행령으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법들이 있고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뭐 시행령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것이 이제 전매 제한 완화겠죠. 일단 요거는 3월 24일에 이제 차관회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까지 가서 이제 시행령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는 뭐 시행령이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가 최대 10년이 이제 3년으로 바뀌게 되고 전매 제한이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에서 1년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3년이면은 사실 건축하는 사이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매 제한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시행령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완화 정책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이거든요. 근데 실거주에 대한 폐지 완화 정책 이거는 이제 지금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어요. 거의 뭐 야당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과연 될 것이냐,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던 곳에는요, 일단은 2에서 5년 정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폐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정 사항이니까 뭐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통과되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는데 실거주는 해야 돼. 짝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짝꿍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매를 팔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는 목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1년에 이제 해당되는데 근데 실거주면 또 2년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전매 제한 완화의 효력이 반감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반의 반도 지금 효과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이 폐지 부분이 빨리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는 재총안이죠. 재총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이제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부분 이것도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택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발표는 했는데 뭐 소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뭘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일산 부동산 전에 나왔어요. 네네. 22년도 12월 21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입니다. 교수님. 네. 일단은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일단은 내놓고도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통과가 될까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분들도 좀 분위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번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 가장 중요한 패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경 위주였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풀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또 거기도 하드라이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긴 남았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지금 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도 야 이거 부동산에 관련된 그 정책을 조금 정부하고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부분은 좀 빨리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줄다리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이슈하고 막 이렇게 딜하는 쪽으로 가긴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취득세 완화나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저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 이전에는 상당 부분 풀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근데 이제 정부의 의지와 어떤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발표를 해놓고 시행이 안 되게 되면 거기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죠. 일단 모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책이 이렇게 발표. 지금 그 현장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 폐지된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낮은 줄 알죠. 아직 완화가 됐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런 모든 피해가 그 과도기 기간 안에는 결정 안 되기 때는 국민들이 모든 것들이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는 이거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는 사실 이제는 정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부분이고 그거 믿고 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세가 예상했을 때 3%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8% 나와버리면 이게 거의 뭐 수천만 원의 금액이 그쵸.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저는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제초안입니다. 예, 예. 제초안에 대한 완화 법안도 사실 이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받고 이게 돼서 수익금의 한 10에서 50%를 이제 환수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 완화 법안이 뭐냐면 거기서 공제 금액을 얼마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공제 금액을 이제 1억 원까지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제초안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분담금 자체의 수익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분담금을 좀 감면해 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초안에 대한 완화 법안도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재건축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이건 제초안은 뭐 재건축 시장에서 그렇죠. 가장 큰 네. 허들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풀린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초안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이건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것과 지금 시행령은 통과가 진행이 되지만은 이 개정 사항은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한날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투명한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교통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총선 저기에는 분명히 뭔가 그렇죠. 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집권당이 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대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부동산 이 문제가 가장 치열하게 지금 대두되는 지역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승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부동산 관련 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게 물론 득을 보는 사람이 나 있는지는 모르. 난 득을 보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들이 막 세금 많이 내고 하니까 너무 고소하고 실제로 집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수도권의 거주자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총선의 주요 이슈가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야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압승 못해. 압승을 하려면 결국은 풀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저는 빠르게 수습하면서 내년 총선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안이 되었던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의 취득세나 양도세나 종부세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서 거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움에서 내가 착오를 겪는다고 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뭔가 정부에서 방향성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발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야당과 협의 후에 좀 진행이 가능한 언제까지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간의 어떤 데드라인을 좀 주고선 했으면 모르는데 그거는 요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네. 알지요. 지금 국회를 170석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걸 모르겠어요. 이 일종의 이게 정치 행위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국회가 도와줘라. 안 해줘? 그러면 너는 국회에서 떨어질 거다. 이게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
정치 행위구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하면 그날로 그게 바뀐 줄 알고 취득세가 진짜 내려간 줄 아는데 대부분의 이 아주 영리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저희 방송국 쪽에 이제 상담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냥 된 줄 알고 그렇죠. 된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자, 제초안까지 일단은 국회에 걸려 있고요. 네. 최근에 언론상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들을 어떻게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지 않으면 요 꺼내기 조금 힘든 분위기 아닌가 좀 두고 마지막 카드 즉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카드로 이건 계속 들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저는 끊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요건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강남권에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 인근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주요 단지들이 있고, 일단은 최근에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목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6제곱미터 초과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매수 후에는 바로 실거주 2년의 의무 기간이 있죠. 한편으로는 어떤 실거주, 내가 지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일단 그 지정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제는 광역단체의 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카드, 저는 교수님 말씀이 오늘 너무 공감하는 게 진짜 마지막 카드거든요.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게 해제 여부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신중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도래합니다. 이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요쪽 재건축 단지, 여기가 이제는 다음 4월 26일 날 이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제는 도래하게 돼요. 이걸 과연 더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풀어줄 거냐, 아니면은 또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여기는 6월 22일에 이제는 이거 지정 기한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최대 아젠다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가 안 돼요. 일단 2년의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 목적으로 내가 사겠다, 거기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가치가 오를 수가 없겠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본다 그러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은요, 지금 이제 2년째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CR이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을 거다. 네,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아마 시장에 관망을 하고 나서 나중 가서야 이제는 풀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그 지역에 계신 분한테는 급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 카드를 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의 마지막 카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였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남아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봤을 때 매수 수요를 가장 손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 자금이겠죠. 대출입니다. 특히 대출 중에서도 DSR 규제. 자, 부동산 규제 완화의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카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교수님, DSR 규제 완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 대출 1억, 2억의 DSR 규제를, 물론 그것도 DSR을 40% 할 거냐, 50% 할 거냐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좀 전에 과도한 저는 규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부동산 경제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쪼는 건데 이 정상적으로 저는 이것은 좀 풀어줘야 될 그런 그 여지가 있다고 봐서 DSR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도를 40, 50, 60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대출 금액도 2억에서 1억으로 지금 줄였는데 네.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DSR은 토지거래 허가와는 좀 달리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저는 조절할 수 있는 변수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조절. 봐요. 네. 평론가님, 최근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네네. 중도금 대출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DSR을 일단은 배제하고 배제죠. 나오는 정책들이 꽤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향후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간헐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을 면치 못한다고 하면 DSR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DSR 규제,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40% 묶여둔 거는 정말 저는 잘했다 보거든요. 아, 잘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화랑기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DSR 규제가 저는 더 빨리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좀 묶어두는 효과가 좀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막 대출이 증가되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을 텐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는 지난 정부 하반기에 들어와서 DSR 규제를 강화했던 거는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DSR 규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본다는 거죠. 이제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하방 안정을 찾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부동산의 시장에 들어가고 싶고 나는 정말로 이제 여유가 돼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 DSR 규제 때문에 또 실수요자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득자한테는 유리하고 오히려 이제는 대출을 좀 얻고서 어렵지만 내 집 마련 하실 분들한테는 오히려 DSR 규제가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의 어떤 대출 규제의 문제는요, 좀 완화적인 추세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정부가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규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DTI라든지 LTV만 적용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